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오늘은요 100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일이라는 날짜가 주는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이 될 때까지 살아있는 게 참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옛날에는 그 아이가 사람으로서 구실을 하기까지, 즉 태어나서 이 세상과 인연을 맺는 데까지 100일을 버티고 나면은 그 100일을 더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100일 잔치라는 걸 했다고 하는데요. 남자와 여자도 100일을 넘기고 나면 3년을 넘기고 3년을 넘기고 나면 10년을 넘기는데 10년을 넘기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산이 힘들다고 합니다. 적반하장이 100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여러분? 적반하장과 함께했던 100일. 저는 사실 적반하장 100회라고 하지만 100회보다는 더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편이라는 걸 좀 많이 찍었습니다. 우리 PD님이 아마 제가 100회라고 하면요 속으로 그럴 거예요. 더 찍었잖아 이럴 건데요. 100회가 아니라 아마 130회 정도는 나오지 싶은데요. 실질적인 날짜 계산으로 100회입니다. 저는 적반하장 3월 6일 날 시작하고 난 뒤에 적반하장 속에서 웃고 울고 그리고 적반하장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적반하장이 있었기에 제가 있었고 제가 있었기에 적반하장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은 최고위원이 되어서 적반하장에서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해야 할 다른 일이 많기도 하고요. 또 다른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서운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적반하장에는 유여회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적반하장 100회 특집으로요. 적반하장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적반하장 하면 바로 이분을 안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자 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방송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알고 계시다면서요. 아, 예, 뭐 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부끄럽고요. 아무튼 적반하장의 시작을 우리 유해 최고님과 함께 시작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100회가 된 것에 대해서 네.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있으며 네. 앞으로 이 100회의 적반하장이 1000회, 만회의 적반하장으로 만회가 가능한가요? 그럼요. 될 뿐만 아니라 네. 그뿐만 아니라 만회면 단장님 몇 살이세요? 적반하장이 적반하장의 손자, 손녀들까지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으로 질적으로 발전하는 네.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얘기가 아니라 적반하장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적반하장을 처음 만들게 된 날짜는 아마 한 2월 26일, 2월 25일 그 정도였던 걸로 전 기억합니다. 그렇죠? 대충 2월 20 그렇죠. 며칠 무렵이죠. 사실 당시에 이제 탄핵 국면으로 워낙 이 언론 지형이 이제 한쪽으로 네. 사실은 무너져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유한국당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 네. 생각들을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시기. 기사를 안 받아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던 차에 네. 지금 우리 여기 이제 6층이지만 7층에 당시에 우연찮게 스튜디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네. 이제 그거를 가서 보고 눈이 반짝거린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뭔가 방송을 찍으면 되겠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진행자 아니겠습니까? 네.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말 보석처럼 찬란한, 그죠? 그 새로운 어떤 보수의 이미지를 네. 가진 바로 우리 유해 최고께서 당시 우리 자유한국당의 이제 윤리위원으로 와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을 사회자로 해서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뭔가 이 좀 할아버지 같은 60대 할아버지 같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보수의 이미지를 40대 중반에 참신하고 발랄하면서도 지적인 40대 중반이 참신하고 발랄할 나이가 아니 원래 정치에서는 네. 가장 참신하고 발랄한 나이죠. 네. 그런 참신하고 발랄한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진 네. 어떤 여성의 이미지를 가진 그런 어떤 보수 방송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어렵게 이제 우리 유해 당시 교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사실 우리 유해 우리 최고께서는 당에 이제 원래 인연이 없어서 오셨다가 당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고 자꾸 떠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자, 여기서 이제 유여회의 기억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이제 제가 당에 들어온 날짜는 1월 18일이었는데요. 당에 들어와서 윤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성격이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언론 대응, 즉, 그러니까
잘못 나온 기사 같은 걸 검색하고 발견하는 일을 하는 것을 당에 제안을 했고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제안을 하고 이제 대응을 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소, 즉 어떤 것을 고소를 하려면 변호사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단을 SOS를 청하게 된 거죠. 그 변호사단 SOS의 단장이 바로 정준길 단장님이셨는데요. 자, 제가 제안을 해서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단장님이 분명히 협조하러 들어오셨는데 제 일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못하게 만들고 본인이 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마음 착하게 참고 있었습니다. 참고 있었는데요. 카톡방에서 이제 갑자기 변호사단이 쫙 꾸려지더니 교수님은 카톡방을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나서요. 그래, 내가 이 당도 나간다. 이 방도 나가고 당도 나가겠다라고 하고 제가 짐을 싸서 정말로 나가겠다라고 짐을 싸는 날 갑자기 단장님이 오시더니 방송국이 하나가 있어요. 방송을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언론 대응이 아니라 방송을 직접 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화를 내기 시작했죠. 왜 나를 나가게 했느냐고 막 화를 내니까 단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화낼 분위기가 아니고 방송하자니까요?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원래 적반하장의 컨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이 그걸로 제목합시다. 적반하장을 제목으로 합시다. 딱 이미지가 맞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리발도 잘 내밀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오리발도 제목으로 합시다. 라고 해서 적반하장의 오리발이 제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맨 처음에 적반하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방송을 시작할 때 네. 그 우리 수뇌부에서는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꽤 많았죠. 회의에서. 왜냐하면은 당시에 우리가 워낙 수세에 몰렸던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적반하장이라고 하면 니네가 그런 짓을 하고도 무슨 주장을 하거나 정권을 잡으려고 한다는 게 말이 돼. 니네가 적반하장이다. 이런 식의 사실은 비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야, 적반하장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를 수세에 몰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은 얘기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뭐 우리 저기 유채구가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우리가 얘기를 안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수세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공세로 전환하지 않느냐. 그리고 바로 저 사람들이 적반하장의 전형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통할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 유채고님이랑 저를 포함해서 이제 설득을 해서 의외로 받아들여 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참 적반하장은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가 아주 그 우연한 계기로 이름을 정했지만 참 이 정치 프로그램으로서는 잘 정한 이름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적반하장이라는 방송이 만들어졌고 어쭈구리 그리고 오리발 뭐 이런 가짜 뉴스 이런 코너가 디스전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송을 시작할 때요. 이 까다로운 단장님이 저한테 주문을 하신 겁니다. 당 방송이지만 무겁지 않게, 당 방송이지만 당을 너무 이렇게 올리는 것 같지 않게, 밝으면서도 가볍지 않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원님들을 너무 많이 불러서 의원님들의 이렇게 칭찬하는 방송이 되지 않게 그러면서도 정론을 펼치는 방송을 해달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쁘면서도 착하고 착하면서도 그리고 우아하고 우아하면서도 고상하고 고상하면서도 깔끔하고 깔끔하면서도 세련되고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반하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근데 우리 유채국께서 너무 제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간단하게 제가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 교수님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방금 본인이 풀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웠어요. 가볍지 않은 수다, 우아한 수다를 떨어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요. 댓글이요. 사회자가 가볍다는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는 거예요. 바로 전형적인 보수의 입장이었던 거죠. 저는 갈등을 했지만 댓글을 다 읽으면서 속도 상했지만 또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굳건하게 적반하장을 지켰습니다. 자, 적반하장을 출연하고 난 뒤에 종편에 출연을 하게 된 변호사도 계셨죠? 그럼요. 우리 이경환 변호사와 네. 윤기찬 변호사가 가장 대표적인 변호사인데요. 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언론의 지형이 무너지면서 그리고 또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그런 어떤 또 패널들이 없어지면서 실제로 보수 패널이 제대로 방송에 나가서
용기 있게 소신 있게 자기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었죠. 네. 그런데 사람은 없고 나갈 사람은 없고 나가야 될 곳은 있는데 또 안 나가려고 그러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적반하장에서의 방송 출연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단련이 된 다음에 그래서 우리 유해 최고한테 이제 혼이 나서 이제 단련이 된 이 두 분께서 네. 바로 방송에 출연해서 멋진 데뷔전을 잘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방송 출연료를 받아오면요, 제가 그 돈으로 밥을 사 먹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윤기찬 변호사님이 오늘 가서 방송을 다녀오시면 저희는 기다리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가져오신 돈으로 밥을 사 먹는 거예요. 즉 앵벌이를 시켰습니다. 흔쾌히 다 좋아하셨고요. 지금은 저희는 이제 그렇게 같이 우리가 대선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같이 적반하장도 찍고 대선도 치르고 대변인단도 구성해서 활동을 하다가 대선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요, 우리끼리 비하인드 스토리로 정말 정준길 변호사님이 제일 큰 오빠 역할을 하시고 이경환 변호사님이 둘째 오빠 역할을 하시고 윤기찬 변호사님이 막내 오빠 역할을 하시고 저는 결국 막내 여동생처럼 이렇게 지금도 끈끈하게 잘 지냅니다. 자, 그런데요, 단장님. 처음에 1회를 내보냈을 때요, 우리 1회를 닫아놓은 적이 있었죠? 그럼요. 지금은 다시 열었어요. 살짝 열었습니다. 예.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요. 제가 살짝 열었어요. 예, 잘하셨어요. 네, 네. 그 예. 어떻게 해서 닫게 됐는지 기억나세요? 글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대선 국면이 막 진행되는 시점에 최근에 SBS에 있다가 청와대에 간 야당에 출입하는 모 기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 기자가 어떤 기사를 썼냐면 그 캠프에 있는 모 국정원 직원이 아는 어떤 모 국정원의 말에 따르면 그 국정원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누군가가 헌재를 사찰한다더라. 뭐 이런 카더라 통신 같은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뉴스가 보도가 됐고 그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바로 당시의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논평을 내면서 뭐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세를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회에서 이런 카더라 통신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당시에 그 기자가 이 캠프에 있는 어떤 분 그리고 또 이 속칭 말하는 진보 진영에 있는 어떤 분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다.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들이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SBS에서 발끈해가지고 이제 우리 수뇌부를 이제 압박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버티다가 원래는 이제 내리라고 그랬죠. 완전히 없애버려라라고 했는데. 없애라고 했고 또 이제 예. 이건 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우리 그러고 보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함께 겪었던 것 더군다나 같아요. 첫 해에 우리가 바로 피라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첫 회가 나가고 난 뒤에 되게 뿌듯해 있었거든요. 그렇죠. 첫 회, 첫 방송을 찍었는데 내용이 되게 이렇게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싸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마 그걸 강지연 팀장이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방송을 아주 재밌게 찍고 우리는 한 건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내리라고 자꾸 이렇게 없애라고 얘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압박을 받으셨고요. 저도 이제 압박을 받았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화를 내신 거예요. 그 압박을 하신 분이. 나 아니고. 나. 아니요. 그러니까 제 이제 위에 계신 분이 저한테 넌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 위에 라인이었죠. 근데 저는 맨날 이쪽으로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준길 단장한테 보고를 하는데요. 했다가 더 혼이 났습니다. 왜? 진짜 그 맨 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는 매일 보는 분한테 제가 보고를 했으니까 다 한 거라고 아주 큰 소리를 쳤던 거죠. 그래서 압박을 받아서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눈 가리고 아웅을 했죠. 네. 이제서 밝힙니다. 네, 이제서 밝힙니다. 저희가 내리지 않고 살짝 닫아뒀었죠. 언젠가는 열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왜 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뭐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SBS에서 그 세월호 인양 시기와 관련해서 뭔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양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추더니 네. 문재인 대통령이 분위기가 좋고 당선이 되니까 서두르는 것 같다. 네. 당선될 것 같으니까 이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SBS가 그 보도를 했는데 원래 의도는 네. 의도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이거를 인양을 안 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려고 한 건데 그렇죠. 이게 하다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으니까 인양을 서둘렀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가 돼버린 네. 거죠. 그래서 SBS가 난리가 났고 그러자 몇 시간 만에 그 사과
뉴스도 예, 없어지고. 그죠. 뉴스에서도 공개 사과를 하고 앵커가 공식 사과를 4분인가 넘게 아 하는. 그때 단장님은 그게 그렇죠. 안 가셨죠? 어디 말씀? 항의 방문. 아 그때 저는 못 갔습니다. 왜 안 가셨지? 저는 갔거든요. 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저는 갔었어요. 네. 그 제가 그 자리에 갔었는데 그 앵커가 네, 바로 우리한테 이걸 내려달라고 했던 앵커였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제가 다 듣고 네, 나와서 네. 저희 PD님한테 연락을 했죠. 네. 띄워. 다시 띄워. 그러니까 우리 PD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네. 그리고 바로 다시 SBS 방송이 살아났습니다. 야, 이게 좀 지난 얘기지만 결국 SBS가 당시에 좀 탄핵으로 어려웠던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우리 적반하장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네. 좀 상층부의 압력을 자기네들이 막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실은 내리라 마라 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그냥 을 중에 을이 되는 사실은 되게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뭐 한마디 하니까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당 후보와 관계된 분들이 한마디 하니까 그렇게 바로 내리고 또 오히려 사과를 한 방송이 아마 실제 본방송보다 더 길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 방송에서 그렇게 앵커가 사과를 길게 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그렇죠. 또 그렇게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파리 버전 사과. 네. 뭔지 아시죠? 예, 그렇죠. 진짜 그렇게 하는 걸 전 처음 봤었어요. 네. 그래서 참 그냥 SBS를 다시 띄워서 올리는 게 저는 소심한 그런 저희 방법으로 다시 열어서 네. 1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예, 야, 그 1회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첫 번째 오늘 코너 국정원의 헌법재판소 사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예, SBS가 지난 주말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전직 국정원 간부가 헌법재판소를 사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거 되게 센 얘기예요. 지금 아니 팀장님 너무 이미지 관리하시는데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특히 자 짚어봅시다. 현직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전직? 예, 전직 국정원 간부한테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들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어떤 방법으로 헌법재판소를 사찰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게 전혀 나와 있지가 않죠. 도청을 했다는 건지 감시를 했다는 건지 미행을 했다는 건지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사찰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만 지금 보도하고 굉장히 있습니다. 자극적인 단어인데 그냥 뭉뚱그려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구체적인 확실하죠?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거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1회 보셨으니까요. 이번에서부터는 우리 적반하장 베스트 3를 한번 볼까요? 네. 기억나십니까? 방송 중에서 단장님은 어떤 방송이 가장 기억이 나십니까? 그 제가-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자, 먼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3위 먼저 보겠습니다. 자, 3위 방송 보시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바다 이야기라는 거 기억나세요? 수산물 시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서민들의 쌈짓돈을 싹 쓸어 담았다고 하던 바다 이야기, 방곡곡, 골목골목 바다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많이 기억해서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계 가족도 바다 이야기를 찾아서 돈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품권을 발행해서 돈을 벌었다는 그 이야기, 문재인과 바다 이야기의 미스터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보겠습니다. 도둑을 맞으려니 개도 안 짖었다. 바다 이야기 사태를 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게 한 말입니다.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은 노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의 40대 재선 의원 6명과 가진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4일 청와대 만찬은 바다 이야기로 시작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노 대통령이 도둑을 맞으려니 개도 안 짖는다고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몰랐는지 부끄럽다고 속내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노 대통령은 잘 피우지 않던 담배를 여러 대 피웠으며 보고가 늦어진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전했습니다. 여당에 대해선 정권을 잡는 데 필요하다면 비판을 감당할 수 있지만 열린우리당의 비판을 받은 게 제일 아픈 일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노 대통령의 감당할 수 있다는 발언이 자신을 딛고 가도 좋다는 차별화 용인 입장을 밝힌 거란 해석이 나오자 청와대는 차별화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또 노 대통령은 탈당하지 않고 끝까지 당에 남겠다는 말을 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량주와 포도주를 마시며 3시간 동안 진행된 만찬에서 노 대통령은 바다 이야기 같은 몇몇 얘기를 할 때는 탄식과 한숨을 지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2006년 8월 28일 뉴스 보도네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바다 이야기를 할 때 담배까지 피면서 창피하고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왜 이런 말을 한 겁니까? 바다 이야기가 지금은 생소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시는 거의 광풍이었거든요. 근데 상당했어요. 그게 수산물 시장인 것 같아요. 아이 그 수산물 시장이 아니라 이제 뭐 고래 왔다 갔다 하고 수산물 왔다 갔다 하긴 하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래 왔다 하고 상어 뜨면 이제 또 대박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이거 지금 뭡니까 이거? 뭐 오락기면 저도 해보진 않았죠. 그런 거 안 하니까 해보진 않은데. 그게 아니라 이때 예. 너무 어렸던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20대였는데. 아 그렇군요. 계속 설명해 주세요. 제 나이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때 하다 보니까 이제 워낙 이게 매출이 거의 수십조였거든요. 네. 지금 일각에서 한 35조에서 63조까지 됐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수십조요? 그렇죠. 근데 또 아시잖아요. 이런 도박이라든가 사행성 사행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상당하잖아요. 이게 원가가 뭐가 야 들어가요? 오랜만에 들었어요. 마진율. 그렇죠. 그러니까 남는 거. 그냥 기계만 설치해 놓으면은 그냥 그야말로 돈을 벌어드는 거니까. 아니 근데 그 전기세만 당시에 나가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왜 개입이 된 겁니까? 그런데 이제 워낙 이렇게 사행성이 많은 사업이고 마진율이 좋다 보니까 그만큼 누군가가 뜯어먹을 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들여다 보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관여돼 있었죠. 심지어는 자기 조카까지. 잠깐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도 여기에 관여됐었습니까? 조카가 그 회사의 영업이사로 개입돼 있다라는 네. 얘기까지 나오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내가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 쇄신하겠다라고 했는데 뭔가 문제가 터져서 제대로 조져봐야지 했는데 자기 조카가 들어가서 영업이사네. 야 답답하죠. 야, 창피하죠. 그랬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 씨가 MBC 뉴스가 자신이 지코프라임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스톱 옥션을 받은 것처럼 일반인들이 인식하게끔 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의 의혹이 부풀어오기 시작한 거죠. 야, 네. 대통령 조카까지 거론된 회사다. 네. 해서 뭐 거기서 뭐가 있다더라.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당사자 발끈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고소를 했죠. 그렇죠. 근데 법원의 판결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법원의 했습니까? 판결은 기자들이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상당한 이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 기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믿고 기사를 쓰는 게 맞다, 정당하다라는 거죠. 이 지코프라임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재밌는 게 저도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제 친구가 여기를 다녔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거든요. 네. 미안하다 친구야. 근데 그 친구가 회사를 몇 년 다니면서 네. 수십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코프라임 이제 인수합병되고 상장 과정을 다 보고 있었는데 저한테 뭐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 같은 말단에도 수십억을 챙겼는데 진짜 5만 놈들 달라붙어서 엄청나게 챙겨 그 먹더라. 친구 지금도 잘 살아요? 야, 진짜 바다 이야기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바다 이야기. 정말 단장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사실 이 바다 이야기 사건은 특히 우리 김진태 의원 아, 저 김진태 의원님도 모셔서 그렇죠. 했었어요. 그리고 경대수 의원 두 분께서 당시에 검찰의 강력부장과 강력과장으로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바다 이야기 사건을 강력부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다가 뇌물 등 구조적 비리 문제가 나오니까는 대검 중수부로 사건이 옮겨진 거죠. 네. 그런데 하여튼 옮겨지고 난 다음에 특검을 했던 건 박영수 특검이 당시에 중수부장이었는데 그 위에 사건이 이제 유야무야 됐었던 네.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계된 이야기를 당시에 사실상 주인 검사나 다름이 없었던 김진태 우리 의원님께서 나서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한 이제 과정에서 바다 이야기와 관련된 얘기를 우리 변환봉 위원장 변호사께서 아주 맛깔나게 잘 해주시다 보니까 이게 자그마치 한 15만 가까운 조회수가 나왔죠. 이 변환봉 변호사랑 그날 방송을 찍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4-5살이 어려요. 근데 변환봉 변호사가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쿵짝쿵짝이 잘 돼요. 말을 해도요. 단장님은 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점잖게 딱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고 조근조근 설명 스타일이면요. 변환봉 변호사는 이렇게 한 톤이 탁 떠서 까불까불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날 이게 제가 실수를 해서 바다 이야기를 물고기 이야기라고 한 거예요. 물고기 이야기. 그러니까 바다 이야기라고 안 하고 제가 물고기 이야기가요 하니까 갑자기 무슨 물고기가 있을까요? 이러고 장난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장난기가 확 돌면서 어떤 물고기일까요? 어머 그게 상어일까요? 이러고 장난을 쳤는데 그게 갑자기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 네. 댓글이요. 예. 둘이서 그렇게 재밌게 하니까 진지한 얘기가 너무 재밌다. 네. 아무튼 그게
지금 여기 통계로는 14만 4,796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방송이 여러 군데로 쪼개져서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40만을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어디로 흩어져서 다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네. 공식 통계만 보면은 14만 정도가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방송 바다 이야기는 제 기억에는 아주 많은 버전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준길 단장님 버전도 있었고 이경환 변호사님 버전도 있었고 윤기찬 변호사님 버전도 있었고 다 이렇게 있었는데 결론은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그 당시 민정수석은 진짜 바다 이야기 몰랐을까요? 글쎄요, 뭐 이 바다 이야기 사건뿐만 아니라 네. 문재인 이제 현 대통령이시지만 당시에 이제 후보 검증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제기된 건 뭐냐면 별로 아시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대통령의 어떤 사돈이 음주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그래서 그것이 입건이 안 된 사건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이었는데 몰랐고 비서관이 다 알아서 했고 그 다음에 그 박연차와 관계된 640만 네. 달러 뇌물수수 사건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박연차가 100만 불을 청와대에 와갖고 당시에 정상문 총무비서관한테 전달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실도 비서관이 받았는데 그것도 청와대에서 받았는 것도 몰랐다고 그러고. 네. 그뿐만 아니라 그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자금을 한 13억 가까이 된 돈을 횡령을 했어요. 네. 청와대 돈을. 네. 근데 그것도 비서실장인 사람이 몰랐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다 문재인 지금 현재 대통령이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수석이었는데 네. 나 비서실장이었는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정말 온통 도박판에 빠뜨려서 수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게 하고 폐가망신하게 한 이 바다 이야기 사건과 관계되어져서도 문재인 민정수석은 그렇게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몰랐고 책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이 되셨을 때 제대로 능력 있게 제대로 일들을 할 수 있으실까 거기에 대한 이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바다 이야기 사건이 나왔는데 그러네요. 안타깝게도 이 바다 이야기 사건이 좀 파보면 좀 복잡해요. 얘기 아이고, 설명하기가. 거기까지 마세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문제 제기할 게 많았는데도 맞아요. 제대로 좀 잘 그러니까 문제 그게 제기가 안 좀 된 것 같습니다.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네. 있어요. 좀 더 파고 싶었고 그렇죠. 좀 더 알고 싶었고 또 김진태 의원님을 모셨을 때도 그렇고 또 정준길 단장님을 모셨을 때도 그렇고 마음껏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한 게 좀 있어서 그렇죠. 이게 속병이 생길 뻔했어요. 할 이야기 이게 사랑 고백을 못할 때도 속병이 생기는데요. 할 말을 못하고 방송에서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그 소가리를 좀 했던 방송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어제 네. 기사 보셨어요? 뭐 말씀이시죠? 문재인 대통령 그 이번에 이 순방에서 동문서답이 아, 예. 네, 그 뭐 미국 물어보는데 갑자기 중국 얘기한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 네, 하여튼 뭐 이 두 가지 이야기들 뭐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적반하장 베스트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한번 방송 볼까요? 이렇게 의혹이 가짜 뉴스다. 이거를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게시를 하면은 허위 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는다. 에이, 누가요? 말도 안 돼. 지금요, 이거 문제 되게 심각하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짜 뉴스라고 처벌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런 지금 보시면은 우리 포털 같은데 그게 나왔어요, 진짜?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라고 딱 치면은 자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선관위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의혹 허위. 선관위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는 허위. 자 이런 내용으로 쫙 이렇게 도배가 돼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아니, 자, 그게 뭡니까? 이걸 보면 사람들이 아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가 없다 허위다라고 선관위가 아예 결정을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강 근데 팀장님 잠깐만요. 예. 허위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보통 이건 진짜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가짜 뉴스인데 네. 이런 가짜 뉴스가 돌게 된 것은 그 선관위의 부적절한 트위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언론의 왜곡 보도가 큰 몫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는 약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럼 우리 진지하게 한번 얘기.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지금부터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강 팀장님, 그러면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게 제일 먼저 자기소개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맞습니다. 보통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보통 뭐 어느 정도 씁니까? 글쎄 뭐 한 장 쓰면 약간 정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또 3장 정도 쓰면은
안 너무 읽어요. 길지 않을까 해서 보통 한 2장 이렇게 합의를 보지 않습니까? 내면적으로. 대충 그 정도 이제 우리가 3장은 많아요. 근데 장은 한 많죠. 장은 네. 안 쓴 것 같아. 그쵸. 네, 근데요. 그 쓰는데 지금 나온 얘기가요. 문재인 아들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직할 때 자기소개서가 12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12줄이면은 A4 용지 한 반 장 정도 된다는 건데 반장은 되나요? 예, 뭐 줄간격과 네. 이 글자 크기를 굉장히 크게 하면 반장은 됩니다. 12 글자 크기 글자로 14. 아니, 글자 크기 14에다가 예. 줄 간격은 줄간격 220. 그러면 반장 되겠네요. 반장 나옵니다. 네, 근데 자 그렇게 했는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또 사진이 있다.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아들이 고용정보원에 이력서에 낸 사진이 이겁니다. 아 이게 진짜 사진이에요? 예, 야 대단한데 구해 오셨습니까? 예. 고용정보원에 있습니다. 야 단장님 저 이거 진짜 무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정말 많이 했죠 우리가. 문준용 나와라. 네, 저 나중에요 꿈에도 문준용이 나왔어요. 네, 네. 꿈에도. 예. 뭐 얼굴이 그대로 나왔습니까? 이렇게 모자이크한 게 나왔습니까? 귀걸이가 나왔어요. 아 귀걸이 한 거. 그 근데 사진이요? 단장님 이쪽으로 논평 엄청 쓰지 않으셨어요? 많이 썼죠. 당시 이제 우리 그 대변인단이 이제 역할을 좀 나눠서 그러니까 뭐 우리 그 당시에 저는 우리 67개 예, 논평. 우리 최고께서는 주로 이제 안철수 그죠? 안철수와 관련된 논평이 아주 좀 저 진짜 집중하시고. 저 진짜 안철수 논평 쓰다가 그렇죠. 키다리 아저씨 이제서야 하는 그래서. 얘기인데요. 안철수 논평을 정말 계속 안철수 후보 논평을 썼는데 어느 날 네. 안철수 후보와 우리 당이 합당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 후보 합당을 그러니까 아. 후보를 합친다. 예, 예. 저 그날 잠도 못 잤어요. 정말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거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혹시 단장님 안철수 후보랑 우리 후보가 합칠 일이 있을까요? 하고 전 되게 진지하게 물었거든요. 근데 우리 단장님은 뭐라는 줄 알아요? 가서 논평 하나 더 쓰세요. 근데 그 당시에 단장님 논평 몇 개 쓰셨죠? 제가 직접 쓴 논평은 한 350개에서 400개 대선 기간 중에 사람이 아닙니다. 아야 뭐 그래도 또 옆에서 또 좀 실무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 아니요, 계시고. 단장님이요. 예, 예. 진짜로 밥을 안 먹고 썼어요. 어떤 정도냐면요. 이러고 있어. 그럼 제가 가서 그래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아, 내가 먹었나? 내가 안 먹었나? 내가 먹었나? 그런데 안 먹은 거예요. 예. 무슨 열정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뭐 좀 지난 얘기지만 이제 저는 우리가 뭐 대선을 이기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하면 이길 수도 있다. 네. 뭔가 정말 잘하면 이길 그러니까 수도 있는 약간 신랄 같은 그 희망의 빗줄기를 따라간 그렇죠. 거죠. 그 신락 같은 희망의 빗줄기를 현실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거기에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도 희열을 좀 느끼고 싶어서 네. 했고 최소한은 한 30% 그죠 의미 있는 패배를 할 수 있는 숫자가 저는 한 30%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가게 만드는데 그래도 일조하고 싶어서 하다가 보니까 좀 무리를 했죠. 단장님이 저한테 그 당시에 카톡으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논평 안 보내요? 저는 아침에 잠만 자고 일어나면요 이렇게 뒷골이 서늘한 거예요. 논평 보내세요. 논평 안 보내시나요? 아 정말 지금 왜 그 꿈결 같은 세상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가 참 좋은 노래인데 정말 잠에서 깨어나면 항상 논평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작했었던 날들이었습니다. 자, 문재인 아들 제2의 정유라 되나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조회수가 엄청난 방송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이걸 좀 현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근에 국민의당에서 네. 이 그 문재인 아들과 관련되어져서 사실은 좀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 2사람이 이미 구속돼 있죠. 제가요 그때 그 기사 보고 저희 특집 찍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떴다 그러고 바로 우리 PD님 식사하러 가시는데 붙들고 와서 다시 아, 그때는 열정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이제 그때 문준용 의혹과 관계되어져서는 여러 가지 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혹들이 제기됐음에도 네. 불구하고 속칭 말하는 스모킹 건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결정적인 뭔가 증거로 상대를 굴복시킬 만한 사실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네.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좀 무리를 해서 오바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기사를 보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더더욱 문제가 있고
문주정 나와서 밝혀야 된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네. 국민의당의 이 보도가 진실이라면 그 그렇죠. 말을 제가 계속한 거예요. 그렇죠. 단장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확정 짓지 말아라.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네. 만들어둬라.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국민의당의 그 기사가 진짜라면, 국민의당의 보도가 진짜라면이라고 하고 국민의당의 보도를 계속 인용을 했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 이제 자유한국당의 대변인단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적반하장 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객관적인 팩트, 사실에 관한 부분을 포기한 적은 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국민의당이 문제가 되더라도 우리한테 문제 제기는 할 수 없는데, 근데 저는 지금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민주당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국민의당이 문재인 아들에 네. 대해서 증거를 조작한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당연히 잘못된 엄벌에 거죠. 쳐야 네. 되는데 자꾸 옛날에 하던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문준용과 관계돼서 제기된 의혹들은 이 마치 모든 것이 의혹 자체인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지금 가려고 네. 또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반하장이네요. 적반하장이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문준용과 관계되어져서도 다시 이것도 특검하자라는 네. 얘기들이 국민의당이 얘기하는 것은 좀 후한무치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미 특검 이미 발의해 넣지 않습니까? 법안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고 봐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원래 선거 기간 중에 문준용 사건이 왜 불거졌냐면은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측에서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중앙선관위에 무슨 질의회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준용과 관계된 의혹 제기 가운데에서 첫 번째, 자,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이라고 한 거. 자, 이거 허위다. 그 다음에 한 명 지원, 한 명 합격이 아닌데 단독이라고 표현 쓴 거 허위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허위라고 받은 다음에 그 두 가지를 때문에 모든 문준용과 관계된 의혹이 다 허위인 것처럼 이제 사실은 선수를 쳤던 거죠, 네. 당시에. 그런데 뜯어보니까 두 가지는 작은 팩트는 잘못됐지만 정말 이상하게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아마 민주당에서 그때 그렇게 중앙선관위에서 그런 거 받아갖고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그러네요. 거죠. 지금 예, 예. 잠시 저도 잊고 있었는데 네. 그런 사건도 있었네요. 그렇죠. 예. 아무튼 그 당시 저는 문준용 담당은 아니었고요. 이제 담당을 하신 파트가 있었어요. 저는 안철수 담당 그리고 이제 우리 단장, 그러니까 단장님은 문재인 후보 담당, 저는 안철수 후보 담당을 했었는데요. 물론 저는 단장님에 비하면은 사격을 많이 못했어요. 그 정도 정열이 엄청 나셨고. 저는 67개를 쓰면서도 사실 죽을 똥 살똥 했어요. 왜냐? 짜도 짤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제가 기억나는 논평은요. 안철수 후보 그 딸에 대한 내용 중인데 분명히 돈을 쓴 흔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건 아니고 뭐 이런 문제에서 키다리 아저씨라는 표현을 썼어요. 키다리 아저씨. 이슬만 먹고 사는. 그걸 지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이슬. 그러니까 제가 논평을 쓰면요. 빨간 펜 선생님이 고쳐주는데 받았더니 키다리 아저씨라는 표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만 먹고 사느냐는 표현이 있고 아무튼 참 불과 몇 개월 전 이야기인데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적반하장 1위.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어머, 하십시오. 자, 기다리던 적반하장 코너 1위. 저희 저번에 사회를 좀 보셔가지고 이제 잘하시는데요. 아, 하십시오, 그렇습니까? 하십시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기다리던 적반하장 코너 1위. 과연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자, 적반하장 1위는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보시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항상 그 콩쿠르지 지지율이 있지만은 확장성 없습니다. 네. 안철수 지지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 때 그 많은 국민들의 네. 어떤 희망을 홍준표 후보가 지금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 희망의 그 끈이 더 커지면 흥망의 폭이 더 커지면은 그런 우리 가능성 있습니다. 보수가 분열되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보수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보수인데 그 힘을 모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버텼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를 몰랐었어요. 왜냐면 여론조사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지만 진짜 무지하기 때문에 뭐가 이상한지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걸 보면서 퍼센트로 학자의 목소리로 퍼센트를 계산하다 보니 뭔가 문제가 있고 이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해야겠다는 생각을 듣다 보니까요. 제가 방송 중에 우는 건 정말 이 앵커로서의 최악의 모습인데 눈물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용서해 주시고요. 우는 건 용서해 주시고 총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볼 때는 방송 한 번 더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분석이라든지 총장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게 국민들에게는 희망입니다. 보수들이요 지금 아직까지 힘이 없습니다.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총장님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세요. 예상하신 대로죠. 아, 자, 정말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네. 자, 방금 보신 보수의 눈물, 네. 그죠? 우리 저 장면이 결국 제가 이제 이번 전당대회 나갔을 때 카다로그에도 저게 들어갔죠. 네네. 그리고 저 영상을 또 쓰기도 했었고. 그렇죠. 아, 저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카다로그 제가 만들었었습니다. 그 카다로그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제가요. 근데 저기 카다로그 만들었는데도 수고했다고 밥도 한 끼 안 사시네요 지금까지. 밥 한 끼 좀 사라고 꼭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카다로그에 이게 빨갛게 보수의 눈물이 저는 여자잖아요. 근데 안 이쁜 사진을 넣어놓은 거예요. 좀 이렇게 이쁜 사진. 얼마나 이쁜 사진이 많은데 왜 하필 그걸 넣었습니까?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을 제일 감동을 주는 사진이 네. 워낙 뭐 우리 유해 최고께서는 아름다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아름다우신 분이 조금은 흐트러진 듯한 그리고 눈이 좀 퉁퉁 부은 듯한 그런 어떤 것이 오히려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진실성이 전달될 것 같아서 이제 그 사진을 한 건데 사실은 이게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거 전혀 각본에 없었던 거거든요. 없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그 우리 이용구 당시에 그 교수님 총장님께서 네. 나와서 참 합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에 관한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 주셨는데 갑자기 펑펑 우시면서 뭐 얘기들 하시면서 그냥 옆에 있던 우리 김상철 PD도 막 눈물을 글썽거리고 또 우리 저기 최 작가님, 최두영 작가님도 막 같이 막 울 뻔하고 그랬었는데 도대체 왜 우신 거예요? 한번 좀 우리 말씀 좀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요. 이제 선거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선거에 후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단장님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후보 없다고 네. 정말 이 외부의 패널들이 불임정당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정말 일이 발생을 했어요. 너무 후보가 또 많아졌죠.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산정당이라고 네, 했었어요. 다산정당. 그러니까 그런 모든 말들이 되게 아프게 와닿았었어요. 불임도 다산도 뭔가가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후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후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후보가 되었으면 생각하는 사람이 후보가 안 되고 그러다가 후보로 모시고 싶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우리 당을 외면하고 있을 때 후보가 되어주신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처음에 한 4, 5%가 나왔어요. 그렇죠. 4, 5%가 나와서 우리는 다 15%가 못 넘어서 우리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으로 시작했잖아요. 특히 당뇨들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그 걱정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도 경기를 뛰고 있지만은 이제 경기를 뛴다는 표현이 후보가 뛰고 있으면 옆에 모두가 경기 뛰는 기분이었는데요. 계산을 해주시는데 네, 의외로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 그러니까 그렇죠. 단장님 희망이라는 단어이죠. 희망. 희망, 그렇죠. 희망이 없고 절망이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슬프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디가 아픈가요? 네, 당신이 어디가 아픕니다. 치료할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느낌. 그러니까 당신은 치료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와 그럼요. 약을 쓰고 주사를 맞고 밥을 잘 먹고 하면 낫습니다. 이거와는 극과 극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알았어요. 받아들일게요 하는 그거와 조금만 당신이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잘해서 다시 내게 오면 받아들일게요 하는 그 희망에 대한 게 있는데 넌 안 돼. 이거는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정말 희망을 본 거예요. 아, 우리가 싸우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계산을 그냥 예를 들어서 넌 잘할 거야 이게 아니라 막 계산을 해주시는데 정말 바닥 민심이 올라오면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제가 읽은 거예요. 네. 그 순간에 지나간 시간이 주마등처럼 샥
지나가면서 투부가 없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뛰는 거, 논평 쓰는 거 다 정말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울컥하면서 눈물이 났던 거죠. 이게 뭐 좀 본 입장에서의 관전평을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우시는 모습도 좀 놀라우면서도 좀 신선했지만 특히 그 반복돼 우리가 반복해서 써먹은 장면 그래도 저는 보수인데 그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 말을 길게 하지 않으면서도 또 눈물 나려고 한다.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특히 보수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많은 우리 국민들을 함께 울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사실 뭐 저는 이제 우리 유해 최고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적반하장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지도 잘 알고 네. 또 뭐 최고위원으로 참 우연찮게 이번에 나가시게 된 뭐 계기도 뭐 알고 있지만 무슨 이런 어떤 프로그램과 관계되어서 뭐 적반하장에 나와서 뭐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지명도나 인지도를 뭐 이용했다 이렇게 사실은 좀 비판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게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것 같고 또 근데 결국은 이 적반하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그 진실성 그리고 성실성 그리고 그 정열 열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또 그런 모습들을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실성 있게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저는 이번에 되게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돌아오셔가지고 또 이 적반하장은 이건 내 거야 사실은 그러시면 이제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물론 이제 일이 바빠지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본인한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기회가 됐던 또 우리 당에도 스타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다른 이렇게 우리 그또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는 또 다른 분들한테 다 기회를 이렇게 주시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진짜 참 이 적반하장의 이 사회자는 정말 제대로 된 분을 뽑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 뽑았다는 걸 그 지금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잘 뽑았다는 칭찬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좀 칭찬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근데 대해서. 지금 이 보수의 눈물이라는 이 편은 아마 이렇게 쪼개져서 나누어져서 이거는 한 70만이 넘었던 건데요. 그렇죠. 70만이 사실 넘고 100만이 넘었다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돌고 돌아서 이 방송을 안 본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사실 이 방송보다 더 많이 봤던 거는 제가 이번에 유세하면서 다녔던 연설이 있어요. 신발 벗어 던지는 그거는 몇백만이 나왔다는 지금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요, 단장님. 저 어제 재미난 얘기 들었는데요. 저기 어디 좀 시골에 갔는데 아는 분을 만났더니 유해 최고라는 분이 누구냐요, 저보고. 그래서 뭐 우리 이번에 최고위원 되신 분입니다. 좀 아세요라고 물어보기에 좀 잘 압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래요? 자기 손녀가 갑자기 신발 안 벗습니다. 그러면서 신발을 손녀가요? 확 던지고 그다음에 머리 안 빗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탁 하고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꼬마애가요? 그 조그만 꼬마가 따라 안 됩니다. 근데 단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애착가는 방송이 하나가 있어요. 네. 선거 다음 날 찍은 거예요. 예. 네, 선거 다음 날. 네. 근데 선거 다음 날 단장님이 저한테 좀 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에 3번 하라. 네. 뭐 2번이나 3번 하라. 예. 근데 제가 이제 부득부득 나가서 여기서 딱 찍는데요. 아무도 방송에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단장님도 안 나오신 거 알죠? 저는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아니요, 나왔겠죠. 쉬겠다 그랬어요.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근데 정말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사안이요, 개미가 없어요. 아무도 없고 세탁기 한 대만 있는 거예요. 네. 세탁기 2대 아니었나요? 아니 그 층에 하나였어요. 그 이게 층에 갑자기 2개가 됐는데요. 네. 원래 하나였어요. 1층에 있던 게 올라왔습니다. 아 그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하나 있던 세탁기가 쌍둥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세탁기가 있고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진짜 아무도 없는데 저하고 작가 선생님 PD하고 이렇게 셋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날 정말 방송을 찍는데요. 제가 그때 찍었던 그 방송이 이제 우리 PD님이 찾아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수많은 전투 중에 하나를 졌을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수많은 전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힘을 내라는 그런 글을 제가 읽는데 저도 모르게 그때도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었나요? 예, 그때도 울었는데 그때 잘랐구나, 그때 눈물은 그날과는 다른 눈물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울지 않고 꾹 참으면서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
그것은 긴 전쟁에서 하나의 전투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정치 신념을 전파할 것이다. 낸시와 나는 흔들의자에 앉아 그것으로 우리 일은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만든 바로 그 믿음과 신념을 갖고 그곳에 있기를 바란다. 무대 위의 배우들은 바뀔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 신념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의 이상을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라. 편법에 의지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제발 부탁하건대 냉소적인 태도도 갖지 말아라. 절대로 냉소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보아라. 그리고 여러분과 뜻이 같은 수많은 미국인들이 있음을 인식하라. 그들은 우리의 이상을 지지한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길을 갈 것이다. 국민을 살리는 대통령, 죽이는 대통령 중에서 인용했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절대 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욕을 하고 댓글을 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수임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계속 우리 자리를 지켜나갑시다. 어느 울보 앵커라고 돌고 있더라고요. 저 울보 맞습니다. 싸울 힘도 약한 여자 맞습니다. 하지만 패널이 없으면 저 혼자라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널 자리에 안 앉으려고도 할지도 모릅니다. 위험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혼자서 진행을 해야 하나? 여러분에게 기회를 다 열어놓겠습니다.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연락해 주세요. 함께 지켜나갑시다. 5년을.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요번에 그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우리 최고께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개 빛나는 어떤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 방금 말씀하신 네네. 그 작은 전투에서 졌을 뿐입니다라는 네. 얘기도 정말 많은 분들을 감동시켰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게 이제 여기서 했던 말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순간까지 정말 달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아유, 단장님 고맙습니다. 네. 만들어 주셨어요. 아유, 아니, 또- 방송이 끝난 게 아니고요. 방송 만들어 주셔서 그래도 고맙다는 또 인사. 생색 좀 내야죠. 우리 최고위원께서 사실은 최고위원을 나가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사실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단장님 저 방송은 어떻게 하죠? 적반하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본인은 뭔가 이렇게 최고위원도 중요하지만 워낙 적반하장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까도 또 직접 말씀하셨지만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후에 정말 아무도 어떻게 보면 나오려고도 하지 않는 이 적반하장을 끝까지 부여안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사실 저는 적반하장이 유지만 되는 것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3번 정도만이라도 가자고 했는데도 그걸 5번을 스스로 채우겠다라고 아침 7시 반마다 나와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 최고위원을 나가보기로 이제 얘기가 됐는데 이 마지막에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적반하장을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적반하장을 찍고 선거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다 찍어놓고.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최고위원 선거라면은 지방에도 가고 지방 일정도 있는데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제가 알고 13일 13번이었는데 대신 하여튼 진행을 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가서 최선을 다하고 오시라고 했더니 좀 미덥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러니까 유지는 해줄 거라고 그래도 신뢰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적반하장이 안 끊기게 만드는데 또 제가 요만큼 일조했다라고 우리 유 교수님이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이제 왜 그런 거 이제 영화 보면요, 뭐 그 남자의 이야기, 그 여자의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단장님의 이야기였고 제 이야기를 하자면요, 적반하장이 걱정돼서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적반하장은요, 그랬더니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라고 하는데 그 순간 믿음이 생긴 거죠. 아, 내 적반하장을 지켜줄 분이구나. 그럼 나는 자유한국당을 지키러 나가야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원더우먼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유 교수님은 원더우먼이 되세요라고. 근데 듣는 순간 갑자기 원더우먼 하니까 내가 해봐야겠다. 이거 자유한국당의 원더우먼이 돼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적반하장을 잠시 단장님께 맡기고 떠났던 겁니다. 단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반하장이 100회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박 단장님과 함께 적반하장 이제 만드는 과정부터 설명을 쭉 했는데요. 저는 적반하장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실 울컥합니다. 제가 그 과정을 걸어오면서 힘든 날도 사실 많았죠. 바람 부는 날, 비 오는 날, 그리고 폭풍이 치는 날, 맑은 날, 따뜻한 날 뿐만 아니라 별이 쏟아지는 날도 있었고 우박이 쏟아지는 날도 있었고 그날 굽이굽이 지나오고 보니 오늘 지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단장님, 네. 단장님은 근데 왜 그렇게 자유한국당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무슨 그렇게 당을 사랑하십니까? 이거 뭐 꼭 자유한국당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아니 무슨 그렇게 애국심과 애당심이 가득하셔서 예. 아니 왜 그렇게 정말 가득하십니까? 뭐 너무 그건 과찬이시고요. 예, 아무튼 아니 뭐 무슨 말만 하면요 당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약간 좀 저 위주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배가 고프면 나를 위해 밥을 먹는다 이거였는데요. 당을 위해서 유 교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할 때 혼란스러웠었어요. 내가 왜 당을 위해서 하나. 그런데 세뇌가 되어서 어느 순간 애당심이 생기고 애국심이 생기고 또 동지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득하십니까?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자, 저한테 갑자기? 단장님, 제가 앵커예요. 예.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정말 단장님이 꿈꾸시는 자유한국당은 어떤 자유한국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유해 우리 최고께서 이 방송의 메인 앵커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사실 말씀드리면 이제 메인 앵커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원래 투톱으로 가려고 네, 했었죠. 원래 투톱 얘기가 네. 있었는데 제가 스스로 이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사양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물론 저도 괜찮죠. 근데 하지만 대한민국의 보수가 이게 바뀌고 변화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어디에 매력을 느낄까? 물론 저도 괜찮은 사람인데 국민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유 교수님 같은 이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0대 중후반의 그 머리에 포마드 바르고 점잖은 모양을 갖고 양복 다 기대한 이런 어떤 느낌의 자유한국당 보수 우파가 아니라 이렇게 화사하고 전문적이고 발랄하고 밝은 미소를 주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어떤 이미지와 느낌을 주는 바로 우리 유해의 우리 최고 같은 분이 이 방송을 진행을 해야 그리고 바로 그것이 보수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뭐 구체적인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국민들한테 다가갈 때 바로 우리 유해 최고님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자유한국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의외로 저는 답이 쉽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게 잡고 목에 힘 센 사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중요한 역할을 못하게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면에 좀 서게 하고, 뭐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우리 유해 최고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진 분들이 지도부에서 어떤 자기 의미 있는 역할을 하면서 저 당을 그렇게 이끌어간다고 하면 그런 당의 모습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당이 좀 젊어지고 활기가 넘치고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언제나 넓은 마음으로 그렇죠. 포용하고. 네, 저는 이런 자유한국당을 꿈꿉니다. 정의와 평등이 그리고 형평과 상식이 통하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이나 자유한국당에 들어왔을 때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리고 누가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곁으로 다가가서 손 따뜻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한국당을 저는 꿈꿉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요. 사랑이 넘치고 하늘은 파랗고 그리고 새들은 노래하고 물은 졸졸졸 흘러가는 바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은 정말 별이 빛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것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세상, 내가 바라볼 때 아름다운 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면 모든 게 아름답다는 것이죠. 적반하장은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계셔서 100회였습니다. 사랑 속에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사랑받는 적반하장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걸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속에서 100회를 맞이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만들어주신 단장님한테도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